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유통관리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오는 거 허프의 확률 모형입니다. 자, 뭐 레일리, 컨버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상권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어디로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 허프도 마찬가지입니다. 확률 모형이라는 걸 제시를 했는데요. 소비자가 점포 선택 행동을 확률적으로 어느 지역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분석을 해보는 거고요. 여기서 핵심은 거리와 매장의 규모가 중요하다라고 허프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비자가 어떤 상업지에서 제품을 구매할 확률 두 가지를 보니까 해당 상업 집적에 무시하셔도 되고요. 자, 점포 면적에 비례한다. 자, 그리고 해당 장소에 도달하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시설과의 거리, 그리고 규모가 소비자 흡인 요인이 된다는 건데, 가깝고 시설이 크면은 소비자는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단점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다양한 변수로 해석하지 못해요. 왜? 두 가지만 보니까 뭐 보죠? 점포 면적과 거리 가까울수록 가고 면적은 클수록 간다. 요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다양한 변수를 해석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추가로 MCI 모형이라고 있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허프 모형을 발전시켜 정량적, 정성적 요인을 함께 고려한다. 요 허프 모형 발전, 정량적, 정성적 요인을 함께 고려한다. MCI 모형 그대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상권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권이 어떻다, 저쩌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상권이라는 거는 한 점포가 고객을 얼마만큼 흡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 상권 총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1차, 2차, 3차, 한계 상권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자, 1차는 아무래도 제일 가까운 핵심 고객들이 모여 있는 곳이겠죠. 전체 이용 고객의 60에서 65%를 흡인합니다. 자, 1인당 매출액도 가장 높습니다. 자, 500m 이내, 직경 1km 반경 이내 지점을 1차 상권이라고 얘기한다. 별표. 자, 마케팅 수립 시 가장 중요한 상권의 고객들이 여기 다 있다. 왜? 매출액이 가장 높기 때문이죠. 자, 2차 상권은 그럼 조금 덜해집니다. 전체 이용 고객의 20에서 25%를 흡인합니다. 이 2차 상권의 고객은 지역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밀도는 낮은 편이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아직 2차 상권까지는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3차 한계 상권입니다. 1, 2차에 포함되지 않는 상권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자, 뭐 대전에서 서울로 가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겠죠. 서울에만 매장이 있다고 한다면요. 자, 그런 나머지 고객들을 흡인하는 것이 바로 한계 상권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점포와는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게 분포가 되고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권의 유형은요, 도심, 부도심, 역세권, 아파트, 근린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도심은 아무래도 1차겠죠. 1차 상권의 범위와 같습니다. 중심 업무지구를 포함하면 상권의 범위가 넓고 소비자들의 평균 체류 시간이 길다. 소비자들이 도심 상권에 오게 되면은 있는 시간 자체가 길다는 겁니다.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여러 가지들을 한번 해결하고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자, 부도심 상권은 자, 기준이 조금 있어요. 간선 도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로의 결절점, 도로가 만나는 곳이나 역세권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도시의 일부 지역에 소비자를 유인한다. 자, 그럼 2차 상권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역세권 상권 말 그대로 역세권인데 부도심이랑 역세권이랑 차이가 뭐냐면요. 자, 역세권은 지하철이나 철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지상과 지하의 입체적 상권으로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하상가 이런 것들도 다 역세권 상권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자, 이 부도심 상권과는 범위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역세권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도 부도심 상권 마찬가지기는 한데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세권 상권은 뭐 지하철역 하나 정도, 이 정도의 상권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 상권, 자, 고정 고객 비중이 높아요. 자, 우리 아파트 상가에 있는 편의점이나 뭐 마라탕집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고정 고객이에요. 아파트 고객들이 거의 90%겠죠. 이런 것들이 아파트 상권, 이제 우리 상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상가. 그래서 안정적이긴 한데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외부 고객을 유치하는 데는 조금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굳이 옆에 있는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까지 가서 여행을 하러, 이제 구매 여행을 하러 가진 않겠죠. 자, 근린 상권, 점포 인근 거주자들이 주요 소비자로 생활 밀착형 업종의 점포들이 입주한다. 이런 거는 뭐 마트나 편의점, 이런 선매품들이 아닌 편의품들이죠.
편의품들을 판매하는 곳들이 근린 상권에 해당이 많이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상권도 편의품을 많이 팔겠죠. 자, 그리고 상업 입지에 의해 보겠습니다. 자, 지구형은요, 우리 동그란 지구 아니겠죠? 지역을 말하는 거겠죠. 주거지와 거리가 어느 정도 있어요. 자, 그래서 방문 주기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번 가는 김에 평소에 팔지 않는 거를 사겠다 이런 거겠죠. 우리 동네에 없는 거, 선매품 조금 비싼 거나 준선매품 조금 비싸긴 한데 뭐 동네마다 있는 그런 상품들 아니겠죠. 뭐 카메라 매장 이런 것들 해당됩니다. 기호품 등 파는 상점가들이 지구형을 중심한다 보시면 되겠고, 자, 중심형은 뭐냐면은 주거지와 거리가 아주 멀어요. 그래서 한번 방문하면 체류 시간이 길어집니다. 우리 스타필드 이런 거 떠올려 볼까요? 스타필드들이 뭐 도심 한복판에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코엑스 이런 데는 뭐 한복판에 있기는 한데 이렇게 멀리 아울렛 같은 데 놀러 간 김에 다 해결하고 오는 거죠. 그래서 중심형은 기본적으로 원스톱 쇼핑이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근린형은 주거지와 거리가 아주 가까워요. 자, 우리 아까 아까 뭐라 했죠? 편의품을 많이 판다고 했어요. 편의점, 이런 생필품들 많이 파는 거죠. 그래서 생활용품 중에 편의품을 구성하는 상점이 많고 상권의 밀도는 높지만 상권의 범위는 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동네에도 편의점이 많죠. 그래서 이 편의점마다 상권이 넓지는 않을 거예요. 겹칠 거니까. 자, 이런 것들이 근린형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권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 4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매점의 이미지, 브랜드죠. 자, 이 브랜드나 이미지는 절대 단기간 만에 구축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 이미지라는 개념 하나 알아두셔야 되고요. 점포 설비, 뭐 판촉 활동, 홍보 활동, 디자인, 이런 외관이 이뻐야지 또 들어가고 싶잖아요.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 소매점의 접근성, 자, 품질이 동일한 상품이라면 소비자는 가까운 곳으로 간다. 이거 뭐죠? 허프죠. 허프의 확률 모형, 소비자가 똑같은 물건을 할 수 있다면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근데 점포의 면적이 또 넓다? 그럼 또 거기를 더 가고 싶겠죠. 자, 그리고 경쟁 점포의 입지입니다. 자, 동일 업종의 경쟁 점포는 모여 있으면 상권이 형성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먹자 골목 떠올리시면 돼요. 자, 우리 먹자 골목으로 일단은 가자. 뭐 먹을지 모르겠으면 일단 가자. 요런 거 떠올리시죠? 자, 요런 거. 경쟁 점포가 오히려 동일 업종이라면 입지해 있는 게 더 낫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소매점의 규모는 점포 규모와 구색 갖춤 등이 해당된다. 구색 갖춤은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규모가 클수록 당연히 진열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 보니까 물건을 더 많이 진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여기를 더 가고 싶어 한다. 그러다 보면 소매점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권을 어떻게 분석을 하냐 보면 되겠는데 3가지로 나눠 볼게요. 먼저 규범적 모형, 레컨케크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읔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키키. 자, 키읔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규범적이다. 자, 규범적. 레일리 소매 인력 보이죠? 컨버스 수정 소매 인력, 케인 흡인력, 애플바움, 크리스탈러, 래쉬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서술적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위 현비 씨, 체크리스트, 유추, 현지 조사해보고 비율법, CST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현장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현장 가서 뭐 인터뷰도 해보고 면접도 해보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런데 좀 이렇게 많이 간대. 그리고 보통 이 동네의 상권을 보니까 소비자들이 돈이 좀 많아.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려고 직접 현장에 가야겠죠. 이런 경우 서술적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확률적 방법에는 이제 M. 자, M 영어 들어가 있는 거는 다 확률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허프 모형, 확률 모형이죠. 그래서 여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다 하나하나 다 아는 것도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도 있고 또 설명드릴 것도 있으니까 일단 요거 그대로 외워주시면 시험 문제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점포의 경쟁 분석 보겠습니다. 별표 볼게요. 요거 우리 앞에서도 나왔는데 또 나왔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업태 간 경쟁 분석 있고 업태 내 경쟁 분석 있죠. 자, 유사 상품을 파는 상이한 소매 업체 간 경쟁 구조 분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뭐였죠? 똑같은 물건을 파는데 우리 음식점으로 해볼까요? 곱창을 팔아요. 곱창을 많이 파는 곳들이 모여 있으면은 곱창 거리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곱창을 팔고 어디서는 쭈꾸미 팔고 자, 분명히 음식을 파는 건 똑같은데 서로 파는 업무가 다르죠. 자, 물건이 달라요. 이런 거는 업태 간의 경쟁을 하고 있는 곳이니까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근데 곱창 거리다. 다 곱창 팔아요. 다 내가 원조래. 그러면은 업태 내 경쟁 분석을 해야 된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재 경쟁 분석. 잠재라고 하면 자, 지금 신규 업체들이 등장할 것 같으니까 우리 한번 준비를 해보자.
혹은 신규 업체가 들어가기 전에 여기 기존 업체들이 얼마나 매출이 있는지 한번 유출해서 조사를 해보자. 이런 개념들 다 포함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신규뿐만 아니라 신규 업체가 들어가기 전에 기존 업체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 또한 잠재 경제 분석이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경쟁 보완 관계 분석. 고객들의 선호도, 소득, 특성 등을 파악해서 분석한다. 요거는 서술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겠죠. 자, 우리 앞에서 서술적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고객들이 이 정도 능력이 있고 어떤 것들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이런 걸로 한번 분석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 보자 하는 진열해 보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위계별 경쟁 분석. 요거는 그냥 외우세요. 도시의 도심, 부도심, 지역 중심, 지구 중심, 중심 얘기 나온다. 무조건 위계별 경쟁 분석이구나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선택하고 다른 문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볼 거는 입지 매력도인데, 자, 우리가 이제 어느 상권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어느 입지를 선택해야 될지, 어디에 내가 점포를 차릴지 중요하겠죠. 자, 근데 어디가 매력적인지도 중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먼저 고객 차단 원칙입니다. 고객이 특정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있습니다. 자, 근데 C에 있는 사람이 A에 있는 이마트로 가려 그래요. 자, 근데 B에서 이마트를 가기 전에 우리가 이마트랑 또 비슷하면 이 C 고객이 A까지 가기 전에 우리 지역에 와서 소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은 이마트가 아니더라도 대형마트가 있을 수 있겠죠. 뭐 홈플러스. 자, 그럼 중간에서 이 상권 A 지역의 고객을 끊어 먹을 수 있다? 그럼 너무 좋다라는 거죠. 고객 차단 원칙이고요. 보충 가능성 원칙입니다. 2개 이상 점포가 고객을 교환해요. 자, 요거는 우리 넥타이 매장과 셔츠 매장 생각해 볼게요. 자, 보통은 뭐 요즘은 다 같이 팔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옛날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은 셔츠 매장 따로 있고 넥타이 매장 따로 있었단 말이죠. 요 두 군데 같이 있는 게 좋겠죠. 넥타이 산 김에 셔츠 살 수도 있고 셔츠 산 김에 넥타이를 살 수도 있겠다. 이게 보충 가능성.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입지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동반 유인 원칙입니다. 유사 업종의 소매업은 모여 있는 게 더 좋다. 왜? 상권이 넓어진다고 했었죠. 자, 이렇게 되면은 동반 유인이 되면은 업태 간 분석도 가능하고 업태 내 분석도 가능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먹자골목 떠올려 주시고요. 접근 가능성의 원칙. 가깝거나 교통 좋으면 매출이 증가해요. 당연하죠. 월세도 비싸지니까 그 기준으로 월세가 정해지고 있잖아요. 당연하죠. 자, 점포 밀집의 원칙. 자, 지나치게 유사 업종이나 보충 가능 점포는 떨어져 있는 게 유리하다. 요거는 편의점 생각해 주세요. 자, 우리가 편의점들이 모여서 우리 편의점 골목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죠? 자, 점포 밀집 원칙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리가 편의품을 파는 물품을 다루는 곳일수록 조금은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 볼게요. 요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자, 집합의 원칙. 사람들은 운집한 곳을 선호한다. 자, 왠지 줄 서서 먹으면 맛있는 것 같죠? 실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자, 사람들이 많다,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집합의 법칙. 보증 실현 법칙. 득실을 따져 득이 되는 쪽을 선택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안전 중시의 법칙. 위험하거나 잘 모르는 길을 지나지 않으려고 해요. 자, 요거는 뭐냐면은 횡단보도가 있다. 횡단보도를 기준으로 상권이 나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 A와 B가 있을 때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은 그냥 횡단보도 굳이 건너지 말자 무섭잖아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는데 심리적으로 우리 건너지 않는 여기 B에서 술 먹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단거리 실현의 법칙, 목적지까지 최단거리로 가려고 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 지점을 가는데 B에서 A로 갑니다. 직진해서 가면 되겠죠. 굳이 이렇게 둘러서 안 가죠. 뭐 산책하고 싶은 경우라면 다를 수도 있겠으나 이렇게 고객들은 최단거리를 실현해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중심 상권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 중심 거리가 생긴다라는 거죠. 가로수길이나 이런 거 떠올려 보시면 중심 메인 스트릿이 있잖아요. 우리 딱 그게 기본적으로 직선 거리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생산 구조와 소비 구조에 따른 입지 관계 볼 건데요.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얼마나 많이 만드냐, 적게 만드냐, 많이 소비하냐, 적게 소비하냐에 따라서 입지 관계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생산 구조와 소비 구조입니다. 자, 소량, 적게 만들고 적게 소비가 돼요. 자, 이런 거는 수집, 중개, 분산이 모두 가능해야 된다. 요거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농산물 유통이다. 소소 농산물. 자, 소량 생산, 대량 소비, 수집 중개만 가능하면 됩니다. 굳이 분산할 필요가 없어요. 대량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농산물, 임산물, 가공. 자, 대량 생산, 소량 소비. 자, 많이 만드는데 소비가 적게 돼요. 자, 중개, 분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데는 많이 뿌려야겠죠.
그래서 생필품이나 공산품 유통이다. 자, 대량 생산, 대량 소비돼요. 중개가 필요합니다. 엄청 많이 만드니까 엄청 많은 데서 소비를 시키려면은 당연히 분산도 해야 될 것이고요. 중개도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중개가 더 중요하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는 일단 지역을 넘어가는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 지점에서 만든 거를 B 지역에도 뿌리고 C 지역에도 뿌리고 뭐 해외 뭐 미국에도 보내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이 사이에 다 중개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외워야 되는 것 같은데, 야, 적게 만들었으면은 적게 소비가 된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 한번 해보시면서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